연말입니다. 연말인데 지금 철도 파업이 지속되고 있고 또 어제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나가지고 국회에 걸려있는 현안들은 연말 내에 타결을 짓겠다는 그런 합의 발표가 있었는데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이 연말 정부를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 추이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김만원 박사가 스타트를 끊어주셨는데 유 박사님이 좀 아무래도 지금 뭐 철도 파업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가 초강경 대응을 이제 일반을 하고 무관용의 이제 원칙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뭐 기본적인 그 배경은 좀 저런 거라고 봐요. 이제 이 노동계 이제 파업에 대해서 이제 밀리면은 이 시점에서 일단 정부가 밀리는 모습을 보일 경우 그때는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4년을 제대로 원활하게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 아마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뭐 어떻게든 이제 철도 노조의 파업을 제압을 하겠다는 이렇게 좀 이제 판단 속에서 그런 강경책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글쎄 이게 지금 강경일변도의 그 정책 가지고 과연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제압하고 이 갈등 상황을 종료시키는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인지 저는 사실상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실제로 지금 나타난 이미 확인된 과정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무리수가 지금 번번이 이제 벽에 부딪히는 이런 것이 지금 나타났고 뭐 민주노총 경찰이 들어갔지만은 뭐 이제 체포에 이제 실패를 해서 망신을 당하고 또 정교조위원장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도 이제 기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이제 그 기대와는 달리 상황이 오히려 더 이제 악화가 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강경책의 결과로는 결국 파업이 장기화 이쪽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판이 커질 이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 정부가 안게 되는 이제 부담이 이전보다도 강경책들이 드러난 이후에 훨씬 더 지금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결국은 이 파업이라는 노동계의 움직임을 이 공황적인 시각에서만 이제 접근을 하는 거가 갖는 기본적인 이제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 대화로 결국은 풀 수밖에 없는 이제 사안인데, 더군다나 이 노사 문제, 노동 문제 같은 경우, 여기다가 또 국민의 관심사인 철도 민영화 문제까지 섞여 있는 이런 사안을 어차피 대화로 풀 수밖에 없는 이제 문제인데, 지금 박근혜 정부 보면은 단 한 번도 이 과정에서 진지하게 어떤 대화를 고려한 이런 그 모습을 보인 적이 이제 없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지금 대화 없는 강경책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오히려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철도가 처음 스타트를 걷는 그 비정상회전이나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기득권의 청산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철도를 위시해서 그다음에 자원, 그다음에 원전, 또 각종 토목, 건설 공기업이 이미 전체가 한 800조 이상의 부채가 있고 10대 공기업만 해도 400조 가량의 부채가 있습니다. 이대로는 지속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의 홍보가 좀 부족한 채 철도에 일을 갖다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어느 정권이든 이 문제를 갖다가 자기가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고 다음은 넘겨왔죠. 하지만 지금 정리 안 하고 이대로 가서는 나중에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국가 부도적 사태에 직면한다는 건 외국의 유수한 금융 컨설팅에서나 이 자문회사들이 이미 숱하게 경고를 해오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단 공기업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법조계, 그 다음에 한국의 관료사회, 그 다음에 정치계까지도 이 부패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부분들이 홍보에서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치자 입장으로 봐서는 자기가 비리가 있을 때는 이런 부패나 비리 또 고질적인 부정적 관행 이런 부분들을 청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그나마 현 정권에서 대통령이나 권력 핵심들이나 그 인척들이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에 칼을 대서 한번 개혁해보겠다는 것이죠. 근데 역대 대부분의 한국의 이 권력층은 공기업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벌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들을 챙겨가지고 먹는데 열중했죠. 이명박 정권도 그랬고 그 이전 정권들도 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공기업을 부채를 축소하고 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부분이 좀 홍보의 부족이나 또 그걸 갖다 수행하는 장관들의 또 미숙함 때문에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지 않아서 인정하냐 아니냐라는 잘못된 프레임에 걸려서 지금 오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결국은 가야 되는 방향은 맞고 또 그걸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야권에서 국정원 댓글 선거 개입으로서 판을 벌려도 박근혜 지지나 박근혜 지지율이나 또 야권의 지지율이 변동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민생 경제 이슈인 민영화를 내어걸면서 국정원 선거 개입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민영화 이 두 가지 프레임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박 정권의 지지율이 흔들리는 부분을 갖다 확인하고는 야권 전반의 그 분쟁을 돌리는 걸로 보이고요. 그간의 공안기관들은 공안의 역할을 할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민노총이나 이런 제야운동권 단체에 비해서 공안기관의 능력이나 이 수준들이 하도 떨어진 상태라서 지금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모양으로 비춰지는데 이 부분의 이슈를 가지고 법제화를 한다거나 이 부분의 이슈를 가지고 민영화를 몰아서 여기서 더 갈 때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야권이나 제야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끌고 왔다고 보는데 이걸 가지고 끝을 보려고 들 때는 한국의 공기업의 모든 그 비리와 내용들이 지금 앞으로 폭로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들을 갖다가 감싸줄 만한 그런 대상이 되는가? 그것이 과연 민영하고 관계 있는 문제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철도는 사실은 그 중에서 빚이 7조 6천억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LH가 130조 가량 되고요. 한전이 100조 가량 됩니다. 그 다음에 석유공사, 가스공사는 숨겨놓은 부채가 얼마만큼 있는지도 잘 알지는 못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공기업 민영화다라는 부분을 아기다라고 프레임하고 갖고 갔을 때 제가 볼 때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박 정권의 성격으로 봐서는 아마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밀고 갈 것이다. 공기업 개혁 문제는. 그 다음에 법조계 개혁도 지금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뭐 공직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전부터 이 토론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뭐 경제가 누가 나오더라도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동력이 희박하기 때문에 투명화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현재 한국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대통령 한 명이 눈 감고 나는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회 곳곳에 썩고 부패하고 퇴박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계획이다. 근데 진보라는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고 사수하자고 하고 보수 정권이 개혁하겠다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 부분이 결국은 시간이 좀 더 가게 되면 진보 야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갖다 인식해야 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권의 버릇을 고치겠다라든지 정권을 레임덕에 빠뜨리겠다. 저는 잘못된 이슈를 가지고 붙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득표율이 51.6%였는데 저희 리얼미터 주간주께서 지난주 51.8%였습니다. 한국갤럽이 48%로 이제 득표율 아래로 떨어졌다고 발표를 했는데 저희 조사에서는 지난주에는 51.8%였는데 이번 주에 급락을 해서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 48.2, 화요일 47.9, 그러니까 51.6%가 이제 저희 리얼미터에서는 이 초강경 대처 이후에 지금 떨어진 거고요.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더 떨어지더군요.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이 48점이 어제는 안 했습니다. 47.9. 저는 12월 그 22일 날 들어갔죠. 그 민노총 사무실 들어가는 건데 타이밍상 저는 적절치 않았다는 게 한국 갤럽이 12월 20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48% 지지율로 떨어졌다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틀 전에 발표가 됐었고 또 하나는 어제자로 그 300만이 넘었던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한 딱 그 무렵이었는데 똑같은 그 장면이
실제 영화에 있었던 장면이 이제 그 영화를 보기 시작한 2030, 40세대한테 뉴스를 통해서 생중계됐다는 점이 이게 어떠한 그 사안에 의해서 발생된 일인지 잘 모른 채 본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전두환 대통령 당시 일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를 못 느끼는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저희 조사에서도 3, 4% 한 며칠 사이에 그냥 빠진 거고요. 51.6% 득표율보다 떨어졌다는데 일단 여권 내부에서도 충격을 받은 기세가 역력합니다. 저희한테 청와대나 아니면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지지율을 계속 월, 화요일 이제 모니터하면서 저희한테 물어봤을 때 실제 저희 조사에서도 득표율 아래에 떨어졌다는 것에서 꽤 충격을 받은 그 모양새고. 원하고 또 공개가 됐어요? 공개를 안 했어요. 아직까지 공개를 안 했고요. 아, 리얼미터 조사는 아직까지는 주간으로만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 적절치 않았고 지난 9월달에 기초연금 공약 철회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했을 때는 사실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사과하면서 0.5% 주간 집계는 올랐었는데 저는 소통 부재가 바로 방금 황교안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자회견하는 것도 쌍방향 기자회견하는 것도 1월 초에 이제 처음 한다고 하시는데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금 철도 이 공사의 문제, 낙하산 인사의 문제, 혹은 또 일부 귀족 노조들의 여러 이 방만한 또 문제들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모두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직 잘 모른 채 이 민영화 프레임에 많은 국민들이 더 설득력 있게 지금 정보를 듣고 있고 거기에서 이 좀 강제 진압 모습이 TV를 통해 생중계됐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종편에서 이제 생중계를 다 했죠. 그러면서 글쎄요. 오히려 그 진보 진영을 결집시키는 현상을 나타냈고요. 결국에는 지금 뭐 조계사까지 들어가면서 쉽게 더 이상 강제 진압할 수 있는 명분이 좀 떨어진 상황이고 또 이 노조 측에서도 지금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현재 문제가 무엇인지 더 좀 공개적으로 이 정부나 아니면 노조가 어떤 소통하는 그거야말로 소통이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노조 입장에서 너무 강력하게 나갔을 경우에 혹은 뭐 이걸 야권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도권에 있는 일단 민주당의 지지율도 지금 워낙 약세기 때문에 더 반등하지 못하고 안철수 신당이 지금 과거 한 몇 달 전에 비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또 좀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지율 좀 주춤했다가 최근 들어서 워낙 강대강 구도가 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 제도권에 있는 새누리당 민주당의 지지율이 또 뭐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지지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일단 정치의 비정상의 정상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조금 더 이 여권 내에서도 혹은 대통령 청와대 입장에서도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화받은 나와버리는데 지금 우리 한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가 정말 대통령이 그러한 공기업의 개혁이라는 투명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부분 하나라도 정말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부터 황 소장이 그런 이야기 할 때부터 정말 본인의 어떤 그 선의와 이런 것에서 좀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오히려 그거를 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실제 박근혜 정부의 핵심들이 만약에 어떤 우리 사회의 가진 문제 중에서 있는 그러한 공기업이나 이런 문제들, 이게 기득권 세력들이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지 잔존하면서 그 전체적인 나라 경제와 우리 사회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좀먹는 그런 부분을 척결하고 바꾸겠다 한다면은 저는 더욱더 당당해질 수 있었을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이게 없는 가운데서 오히려 그렇게 뭔가를 이것저것 전부 다 이걸 위함이다 이렇게 만드는 측면. 사실 강 소장의 정의가 잘 전달이 돼가지고 좀 그 방향 하나라도 나갔으면 좋겠다. 그 전두환 추징금을 갖다가 받아내고 그 받아낸 정권이 어딨냐 이렇게 콘서트 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원전 비리나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한 한전의 그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부채 부분에 그걸 해결하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 예. 지금 이 철도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예를 들면은 뭐 자기들도 이렇게 대처를 이야기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대처가 실제로 그 당시에 이 강부들과의 그런 싸움에서 물러섬 없는 그게 과연 영국병을 갖다가 해결했느냐. 또다시 대처병을 만들어가지고 그 대처병을 갖다가 이겨내는데 영국이 상당한 것을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무슨 그런 것보다도 이 21세기 대통령의 리더십이 뭐냐. 저는 이런 문제부터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은 데자뷰. 20, 30년 전에 어떤 장면을 보는 듯한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들 그걸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특히 저도 그 24일날 변호인을 봤어요. 봤는데 많은 젊은 친구들이 봤더라. 예. 그래서 나오는데 뒤에서 하는 이 소리들이 전부 다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은 그 장면을 그동안 못 봤죠. 봤다면 용산 참사에서 이렇게 우리 딸한테 이야기하니까 용산 참사에서 있었잖아. 이런 말을 하던데 하여간에 이 부분들이 그 대통령으로 하여금 어떤 그런 이미지, 예를 들면 집권 통치, 뭐 어떤 말하자면 파쇼적인 어떤 이 분위기로 본인 스스로가 몰아가고 있다는 생각이죠. 다행히 뭐 연초에 기자회견 한다지만 실제로 이제 50%가 떨어졌잖아요. 자기들이 뭐라 할 때도 무슨 소리 하냐? 그거는 너희들 문제고, 지금 50%, 그 당시 그런 이야기 한 50% 중반을 넘었는데, 국민 지지가 말해주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큰 소리 뻥뻥 쳤어요. 그래서 내년 선거가, 그래도 새누리당이 압승할 거란 근거로 첫 번째가, 이렇게 높은 지지율 가진 대통령하고 정권 심판론회가 되겠냐. 오히려 뭐, 어드바이스를 해줬죠. 견제론을 이야기하라, 견제론을. 이랬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 정치권은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연말에 국정기획특위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타협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금방 이야기한 대로 자기들도 지금 안철수가 5차 범위내까지 새누리당하고 치고 올라오고 이 부분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연말에 이걸 제대로 매듭짓지 못할 때 안철수 새해 들면 안철수당 1당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게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만나본 이제 새누리당 전략본부장, 민주당 전략본부장을 제가 인터뷰를 다 했었는데 그 사람들 이 부분들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연말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타협을 보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금방 말한 대로 그 대통령의 그 결기 이 부분들은 계속될 것이다. 이게 계속되는데 상당히 지지율에서 지금 자기들은 상당히 지금 상처를 받았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기자회견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못한다는 것이 40%가 넘었어. 저는 이 부분이 주목해야 된다. 잘한다는 부분이 40%또 내려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한다는 것이 40%를 넘었다. 이게 그래서 그동안 참아왔던 또 한편으로 또 기대했던 저는 자영업자층이 내년 봄에 뒤집어지면 2010년도처럼
뒤집어지면은 이 박근혜 정부의 전국 운영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정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와 모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건. 근데 제가 그 사회 보면서 아까 민영화 프레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민영화가 아니다는 게 이제 정부 입장이잖아요. 일부는 뭐 공기업 민영화 해야 된다고 하지만 철도에 있어서 민영화 아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야당하고 국회에서 적절한 선에서 민영화가 아니라는 걸 해갖고 민영화 프레임에서 벗어나 버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철도 같은 경우가 다른 마찬가지로 이게 공기업 개혁이라는 거는 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가의 문제지 이게 무슨 종북이라든가 기왕 이야기했던 이쪽의 문제고 다시 종북을 뭐 거기 갖다 댄다든가 하는 게 오히려 어떤 국민적 그거에 공감을 받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민영화나 이쪽 프레임에 걸려있다 그러는데 이걸 깨고 또 지금 뭐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이쪽 세력을 종북이다 이렇게 가는 이런 걸 안 하고 하게 되면 상황을 좀 더 유연하게 풀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하신 대로 철도 개혁 또는 철도 민영화 이 문제는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그런 이제 사안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뭐 민영화라는 것 자체가 뭐 절대 선도 아니고 절대 악도 아니고 선악의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 부분에 따라서는 민영화가 효과를 거두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뭐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통신이라든가 또 이제 뭐 철강이라든가 금융 같은 경우는 또 일정한 그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하지만은 이제 공공성이 아주 강한 국민 전체의 어떤 그 생활과 직결이 된 가스라든가 수도라든가 이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는 이거는 또 판단을 이제 달리하는 그래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뭐 좀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인데, 그런데 저는 정부가 이 철도 파업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이제 뒀다고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철도 노조에 대해서 어떤 한 번이라도 제대로 어떤 설득을 하거나 대화를 하려는 이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결정적인 압수는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경찰력을 앞세워 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했었던 거, 이건 이제 결정적인 압수였다고 이제 보거든요. 그날 있었던 광경이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많은 경찰 병력이 9명을 잡기 위해서 유리문을 부수면서 들어가는 장면, 이게 전국의 생중계가 된 것만으로도 이 여론에 미치는 파장은 대단히 정부한테 크게 부담스럽게 작용을 했을 거다, 뭐 상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라도 뭐 이제 공이 더 어려워진 게 저는 정부한테 대화에 대한 공이 넘어가 버렸어요. 철도 노조가 조계사에 들어가면서 대화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이런 메시지를 이제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정부가 너희들은 불법 파업했으니까 수배 중이니까 너희들하고는 대화할 수 없다, 이 거부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정부가 최소한의 명분을 또 살리면서 대화를 또 할 수 있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 이게 또 이제 관심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화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고서 이 사태를 풀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이제 회의적으로 이제 보고, 저는 대화를 통한 해법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정부도 대화에 응해야 되고 철도 노조도 사실 뭐 지금 끝을 모르는 무한정 파업을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또 승객들의 어떤 불편에 대한 여론들 이런 게 또 대단한 부담이 될 수 있고 길어지면은, 그래서 철도 노조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게 그러니까 정부나 뭐 철도 노조라든가 마찬가지로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식으로 이 문제를 푸는 거는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적절한 수준에서의 중재안 이거를 가지고 대타협을 이루는 합의를 이루는 이 길밖에 없는 거고, 그 중재를 글쎄 뭐 종교계가 하든 뭐 정치권이 하든 간에 이런 사회적인 어떤 논의 이거를 통해 가지고 합의를 이루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대타협을 하는 이거밖에는 해법이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략 부분이
결려가 돼 있다는 게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약점이고 그 부분은 실제로 관료 출신이거나 뭐 연구소 연구원 출신이거나 교수 출신들을 대부분 비슷한 색깔의 사람들을 배치해놨기 때문에 수십 년간 이 사회적 투쟁을 통해서 진화되어 온 제야를 상대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번에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보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단계별로 저는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한 두세 달을 왜 공기업이 필요한가 해서 한국의 철도를 포함한 모든 공기업의 과다한 임금과 복지 그리고 방만한 임금 또 부패 이런 부분들을 다 공개를 정부가 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을 갖다가 또 제시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 어려운 문제에서는 정부가 저는 굉장히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원격 진료라든지 더 나아가지고 영리 자회사를 만들게 한 부분은 정부는 중소병원을 지방에 압수익을 갖다가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그랬다. 즉 요즘 이제 의료 같은 경우는 수요자 측면은 완전히 공영화되어 있고 공급자 측면은 94%가 이미 민영화가 되어 있죠. 공급자 병원은. 근데 그 병원들 중에 이 일부 병원은 대기업이나 대학이 운영하는 일부 병원만 흑자고 나머지 병원은 다 적자가 응축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건 정부의 수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내용은 대기업 병원의 이익을 높여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사협회에 소속된 2만 명의 의사들의 이익을 높여주는 부분하고 전혀 관계없고 그 사람들도 반대했다. 그러니까 일부 공직자가 공기업 개혁이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왜곡시켜가지고 이해관계가 깊숙하게 연결된 대기업의 이해를 봐주는 쪽으로 갔던 부분이 문제가 좀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저도 공개적으로 TV에서 개혁돼야 된다, 실현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부패 상황을 정부가 모든 부분을 다 공개하고 지속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이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독점 중에서 굉장히 가장 나쁜 것이 제도적 독점입니다. 법과 제도에 의해서 보호받는 게 독점이 제일 질이 안 좋고 그 공공 선택 이론에 의하면 소수가 이 권력을 가지고 이 다수의 국민의 세금을 갖다 착취해 먹는 구조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했고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은 계속 불리해질 수밖에. 그 다음에 민간의 전문가들을 이런 공기업 개혁에 동원을 좀 했어야 되는데 공무원 일변대로 됐다. 그리고 공무원들 다수가 장관들 다수가 자기도 뭔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이러니까 지금 초반에 홍수를 빚어졌는데 어제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장관들을 굉장히 질타를 했다. 자료나 통계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책임감도 없다고 질타를 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내부에 좀 가닥이 잡혀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세상이 바뀌면 솔직히 말하면 철도 노조도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바뀌는 세상에 다 적응을 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 그 부분을 지금 80년대식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조계사 들어가고. 자, 지금 박근혜 정권이 초반에 실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22일날 진입도 솔직히 말하면 철도 문제는 철도 개혁이 핵심이지 철도 노조의 수뇌부를 자포하는 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경도 쓸 필요도 없고 수배만 때려놓고 철도 개혁을 하기 위해서 노조원 복귀하라고 복귀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고 철도 강경 수뇌부와 그 다음에 다수의 철도 노조원을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저는 중재적 의미에서 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정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가 보정을 한다. 대통령도 이야기했고 총리도 이야기했고 부총리도 이야기했고 장관도 이야기했고 민영화 아니다. 내가 가면 그가 취소시키겠다 했잖아요. 그럼 국회가 보정을 하는 의미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의미에서 이걸 끝내야 되고 그걸 법으로 한다는 건 앞으로 굉장히 저 FTA에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건 앞으로 모든 공기업에 다 법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정부가 아니죠. 빼법 그러니까 앞으로 들고 일어나면 철밥통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때마다 다 법제화로 보장을 해준다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절대 정부가 해야 어느 정권이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초반에 실패해서 배운 경험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응을 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대목에서 이 제야나 야권이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다가 제가 볼 때 큰 코 다칠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이런 미세한 부분을 다루는데 능숙하지 못하고 대처의 이미지만 빌려왔지 대처가 가졌던 여우 같은 꾀들을 발휘를 못했다는 거죠. 링컨도 마찬가지로 흑인 노예법을
노예 폐지를 그 법안을 통과시킬 때 굉장히 많은 술수를 썼는데 그런 전략이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치명적 단점이지만 또 다른 장점은 상황에 대해서 빨리 분석하고 대응할 줄 알거나 그 다음에 본인이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다양한 카드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철도 문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타협의 상황이 어쨌든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리안을 채택하고 이런 수준에서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노동원들에 대한 처벌을 약화시키고 한 차원에서 개혁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분야의 개혁들의 그 추진할 때 선례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매를 맞은 것이 잘 됐다라고 보고 있고 문제는 이제 국회가 앞으로 연말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저는 그래서 어제 무슨 타협을 했다. 법안, 예산, 국정원 계획에 타협을 했다. 타협을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과연 그 타협을 민주당이 그 특위위원들이 민주당 안에 갖고 가서 민주당의 강성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 타협이 설득이 잘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난 상황이 앞으로 한 4, 5일간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조금 전 속보를 보니까 신규 채용을 코레에 대해서 660명 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신규 채용 인력으로 지금 노조 파업으로 인한 빈 자리를 채우겠다. 이런 소식이 나온 반면에 또 하나는 최현애 대표가 조계사를 방문하겠다. 강원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최근 들어서 뭐 당청 지지율이 떨어진 것에 대한 어떤 충격하는 지금 뭐 코레이든지 아니면 이 정부 여당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연말을 맞이했는데 연말 연시에는 항상 언론사 여론조사가 일제히 소개가 되는데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청의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과거 뭐 취임 100일 혹은 200일 즈음한 당시 사회 분위기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 굉장히 성과를 보였던 시기에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요 신문사 또 종편의 여론조사 결과들이 굉장히 당시 시점 조사 결과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왜냐하면 외교 안보 성과를 이제 같이 동시에 질문하면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반면에 지금 상황에서 연말 연시에 아마 지금 뭐 철도 파업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시에 물어보게 되면 아마 실제 지지율만 저희가 조사하는 리얼미터 결과보다는 더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 2년차 국정은 굉장히 안 좋은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대체로 뭐 40%로 떨어진 지지율로 아마 소개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런 상황에서는 강원 전략을 구사하겠지만 일단 뭐 강성 전략으로만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 최현애 대표가 지금 조계사를 오늘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고요. 입법화는 사실 이게 뭐 어렵다고 봅니다. 황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 차원에서 뭐 결의안을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임기에는 민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선언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약도 일부 공약은 철회가 되는 상황을 집권 1년차 때 국민들이 봐왔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좀 선언적인 그런 발표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민영화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뭐 야권이나 아니면 그 철도 노조의 주장을 계속 믿고 있는 상황에서 설득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결단이 있은 이후에 공기업 개혁 드라이브 걸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공기업의 뭐 이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꽤 굉장히 큰 호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법론적인 면에서 이런 강성 모드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항상 고점을 찍었을 때는 누군가를 포용했을 때, 뭐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김무성으로 대변되는 당내 이 반대파를 포용했을 때 지지율이 올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대통령으로서 이 상대방에 있는 분들을 설득하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집권 2년차의 그 개혁 드라이브도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차제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비판 세력 또는 그 반대 세력을 적으로 간주하는 이런 어떤 접근도 이거를 전환을 하지 않을
않으면은 앞으로는 난국이 뭐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또 순수하게 이 공기업의 어떤 그 개혁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정말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지금 철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로 일관되게 접근했다면은 좀 전혀 지형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제 그 접근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철도 노조, 철도 노동자들의 자존심을 아주 그 자극을 했죠. 뭐 귀족 노조니 뭐또 방만 경영 근데 사실 지금 뭐 코레일의 그 적자 뭐 이런 거 뜯어 보면은 아까 뭐 저도 얘기하셨지만은 다른 어떤 공사들의 그 누적 부채보다 오히려 코레일 부채는 적은 편이고 그리고 사실 그 코레일의 어떤 그 적자나 부채 이런 걸 부채 같은 거 뜯어 보면은 방만 경영의 어떤 그 부분보다는 외부에서 그러니까 정부 자체적으로 이렇게 떠넘게 이런 부분이 그 영향을 미쳤던 게 훨씬 더 이제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단지 그 코레일 어떤 노조의 책임이 아닌 부분들을 다 거기다 이제 떠넘기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고 급기야는 이제 벌집을 이제 쑤셔가지고 지금 단지 뭐 철도노조뿐 아니라 민주노총 더 나아가서 한국노총까지 노동계 전체가 이제 박근혜 정부하고 이제 등을 돌리는 이런 이제 상황을 이제 자초하고 말았던 건데 이제라도 대화에 응하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는 이런 진지한 노력이 뭐 경주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몇 가지 지금 뭐 해법이 지금 나온 상태인데 우선은 지금 정치적인 결의, 다짐 이거는 좀 별로 지금 현실성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정원 총리 얘기한 것처럼 뭐 세 차례나 민영화 안 한다고 얘기했지 않았느냐. 또 총리가 직을 걸겠다. 총리는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사람인데 총리가 직을 건다는 건 뭐 아무 의미가 없고 대통령 공약까지도 뒤집어지는 뭐 마당에 이거 뭐 신뢰를 얻을 수가 없고 국회에서 여야 결의안을 뭐 채택한다. 이거 역시도 그렇게 뭐 확고한 신뢰 장치라고 보기는 뭐 어려울 것 같고 이거는 뭐 또 사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뭐 둘 중에 하나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하나는 입법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제 이 국가 이외, 정부 이외의 어떤 출자를 이제 뭐 금지를 하는 이런 어떤 뭐 조항을 이제 철도사업법에 이제 집어넣는 건데 그게 이제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게 한미 FTA 때문에 불가하다는데 글쎄 이제 입법 기술상 그것이 이제 가능한 다른 방법이 없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은 이제 좀 법적인 법리적인 검토를 더 하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정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총리가 아니라 아까 뭐 이택수 대표도 비슷한 얘기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지고 자신의 직을 걸고 적어도 나의 임기 중에는 철도 민영화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직을 걸고서 약속을 한다. 적어도 어떤 그런 정도의 무게를 갖는 어떤 일종의 대국민 선언 이런 거를 한다면은 또 무게가 달라질 수가 있을 거고 저는 어떤 그러한 선상에서 이제 해법이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제가 조금만 짧게 보면요. 대통령이 철도만 가지고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남겼을 거예요.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공기업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고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직접 국민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 와중에서 철도에 대한 민영화 논란은 잘못된 것이고 민영화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근데 조금은 이게 그게 다른 문제인데 지금 공기업 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제 공기업에 보내는 사람들 이 과거 정부나 이렇게 과거 어떤 거하고 달라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이제 논란들이 있고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똑같이 낙하산들이고 똑같이 대선 농공행상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지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수순을 왜 이렇게 받은지 모르겠어요. 공기업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말씀이 얹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목부터 해나가야지 그 힘을 갖고 나중에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할 건데 영리대공 문제, 철도 문제 이런 거 아주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가 한 문제부터 해가지고 또 인사에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공기업 개혁을 거론하기가 상당히 무색한 인사들을 많이 했다. 김학송
김성회 등등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말하기 어려운 그런 걸 하면서 공기업 개혁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설득력이나 어떤 그런 명분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이게 저 낙하산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러면 도로공사의 사장을 한국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공사의 내부 승기고, 사실은 철도청이 외부에서 처음 했을 때 철도청 직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재연회가 있다는데, 과연 내부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의문을 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조그마한 공기업의 사장을 해봤는데, 이 공기업이라는 것이 한국은 제가 있던 데도 철밥통에서 내가 저기 사표 받고 쫓아내는 데서 떨을 매트리스 가고 사무실에서 잤어요. 그래서 공기업이라는 데는 어디 가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각자의 부분에서 철밥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내부 출신이거나 관료들이 정리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이 부분에서 그 외부에서 정치 출신이나 이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노예한 사람이 가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어떻게 갔다라는 부분에서 도로공사의 전문가는 제가 보기엔 한 명도 도로 없고 돌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공개가 분할이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 공기업은 없을 건 없었고 꼭 필요한 공기업이 있다면 차라리 외부의 구조조정 전문가가 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되면 민영한다고 난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정치인이 가는 거고 또 정치인이 내가 짓거렸는데 야당을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런 어떤 이 병원 특히 저는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공감하는 것은 영리병원 문제를 이번에 끄집어내면서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데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황도사님께서 이제 어제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은 야당 내부 사정 때문에 연말까지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연말 가면서 아까 이택수 대표님 말씀대로 여야의 어떤 지금 그 지지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쨌든 국민들한테 뭔가 좀 타협을 하고 뭔가 현안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당위가 있는데 그게 된다 하더라도 또 특검은 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각자 어떤 그 강력파들이 여야에 다 있기 때문에 이 합의를 이룬다 하더라도 그게 내부 설득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 이야기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여야가 뭐 30일 날 두 가지, 그러니까 새 예산안하고 국정원 개혁법안 동시 처리하기로 하는 거. 일단 저 목표는 목표인데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 표현인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뭐 최종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결코 뭐 쉬운 과정은 좀 아닐 것 같고 결국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처리하기로 한 거는 뭐 연계가 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특히 그 야당 입장에서는 이 국정원 개혁법안 문제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 예산안 문제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 사실상 뭐 그런 거를 이제 깔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되고, 근데 이 국정원 개혁법안 문제가 또 여당의 입장에 또 지금 쟁점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이제 완강할 거로 지금 이제 예상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야당 민주당 그 내부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그런 부분조차도 관철이 안 됐을 때 또 내부적으로 어떻게 당론이 이제 모아질지 그것도 좀 변수로 있고, 그래서 아마 이 국정원 개혁법안 문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굉장히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 속에서 새 예산안 처리가 어떻게 될지도 연동이 되면서 뭐 마지막까지 가봐야 하는 정말 뭐 지뢰밭을 걷는 것 같은 이런 국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네요. 그 될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는 국정은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이제 예산안 처리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될지 이게 또 여당도 딜레마지만 또 야당도 딜레마일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이. 근데 지금 국정원 여야전의 4인 그 합의 그게 나와 있는 거 말아요. 5가지인가. 예. 근데 그거는 어쨌든 간에 그 여야 대표, 원내대표들이 다 합의한 사항들이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이 가지고 이제 실갱이를 하는 거고, 아예 뭐 예를 들면 여야 간에 큰 쟁점이 되고 뭐 서로 간에 정말 그게 돼야 될 수사권이라든지 뭐 국내 정보 수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거의 다 빠져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새누리당 차원에서도 거기까지는 자기들이 그 합의를 해야 나름대로 집권 여당의 어떤 존재 가치가 있고 한 거지. 안 그러면은 지금 현재 뭐 부인할 수 없는 그 공안 통치 속에서 집권 여당의 그 이 존재 가치가 없죠. 입지가 없죠. 그래서 제가 느껴본 바로는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안철수와의 그 관계에서 이 부분이 걸려있는 한은 자기들은 이 민생의 투트랙으로 가더라도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항상 같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떤 이 안철수가 말한 삶의 정치 뭐 이런 부분에 민주당이 하는 이 액션을 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자기들의 지지율을 이렇게 지금 20% 안철수 당이 집어넣었을 때 10%돼. 이걸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뉴 민주당 프레 예를 들면은 지난 그 2006년도 7년도 선거 치고 나서 나왔던 뉴 민주당 프레 버금가는 어떤 새로운 어떤 이 정책 방향과 내용을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또 이 3+1이 새로운 버전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주목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암만 좋은 게 나오더라도 주목을 받으려면은 이 부분들이 국회에서 여야 간의 어떤 이 대립투쟁 이 부분들이 한 고비를 넘기지 않으면은 주목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생존권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이제 어쨌든 여야 간의 연말 국회를 매듭짓고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일정 정도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아까 강경파가 짜고 했는데 그 강경파들이 그럼 안철수하고 같이 가자든지 뭐 그 안철수 당으로 뭐 자자 이런 강경파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강경파들은 이 안철수 신당이 오히려 문제가 많다.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지금 이제 삶의 고비를 넘겨야 되는가 부분에서 저는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뭐 조심스럽게 연말 국회는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이 존재 가치를 위해서 타협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네, 이렇게 연말 전국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철도 파업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대학생들, 대학가에 안녕들 하시니까 대자본 문제가 나오고 또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파문을 일으키면서 지금 또 이제 철도 파업 그 지도부가 조계사로 들어가고 하면서 종교권들, 그 다음에 시민사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결집되는. 그래서 제가 전번 19일인가요? 제가 할 때 가보니까 굉장히 그 시청 집회가 열기가 높던데 28일날 또 대규모 집회가 또 예정이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내년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이어질 거라고 봐지는데 어떻게들 전망하시는지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면서 이런 어떤 그런 정치권 밖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일단 박근혜 정부가 상당한 그런 면에서 정치적 부담을 안으면서 이제 새 정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따라서 뭐 안녕하십니까 열풍이라든가 철도 노조 갈등, 철도 갈등 이런 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 내지는 어떤 반대 세력의 이제 결집 이런 게 이제 좀 뚜렷하게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된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 정권 퇴진 얘기가 이제 상당히 일상화됐다는 거, 상당히 이제는 익숙해졌다는 거. 전 이거는 상당히 몇 달 사이에 있었던 좀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당히 그 얘기들을 좀 조심하고 아주 좀 극단적인 어떤 일부층 이외에는 그 얘기를 꺼내는 거를 상당히 조심스러워했는데 이제는 특히 이번 그 철도 파업 과정 이런 걸 이제 거치면서 정권 퇴진 얘기를 상당히 아주 그냥 거리낌 없이 쓰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확산이 이제 됐다는 거. 저는 이러한 어떤 현상이 결국은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자초한 그러니까는 너무 그동안 이제 비판 세력을 적대시한 그 자업자득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데 결국은 이게 박근혜 정부한테 상당한 이제 짐과 부담이 돼가지고 이제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거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저는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대자보라든지 시민사회, 제야, 대진 이런 부분들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부분은 저는 그 한국의 야권이 그런 데서 좀 벗어나야 하나 올바로 안철수 같은 사이비 야권에 이겨내고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부분 굉장히 이 자기들만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과도하게 해석하는 우리의 야권 내부의 지식인들도 좀 상당히 빠져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보면 우리가 대학 다닐 때 5월달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맨날 술만 먹고 다닌 것처럼 아직도 저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다고. 좀 박근혜 정부의 위기는 정권이 그동안에 출범 1년이 되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70%에서 60%의 지지를 받으면서 약간의 또는 이 부분에 따라서는 상당히 과도하게 우선회를 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이 비판이 좀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박근혜 정권이 초기에 지하 경제, 그다음에 탈세, 역외 탈세, 전두환 추징금, 원전 비리 척결이라든지 역대 정권이 하지 않은 이런 일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외교 안보 때문에 점수를 받았다고 그러지만 그야 뭐 정권들마다 다 했던 부분이고 저는 역대 정권이 대대적으로 하지 않고 숨겨놨던 문제들을 이제 처리했기 때문에 지지를 받은 부분인데 지지도가 높아지면서 일종의 경제 개혁이 좀 후퇴하고 복지에 관한 입장이 좀 약화되고 그 다음에 박 정권 내부에 작용하는 어떤 입장에서 한국의 재벌들이나 대기업의 힘이 강화되는 이런 상황이 보였다고 보고 있고 또 관료들도 그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 정권의 이 구성이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대통령은 나름대로 사회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자기 의지는 분명한데 정권의 속성은 보수 정권이라고. 그 다음에 그 정권을 바치는 여당도 보수 정당이에요. 그럼 한국의 여태까지 보수 정권이나 보수 정당이 가져왔던 프레임들, 즉 기득권과의 관계라는 이런 어떤 속성에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박 정권이 개혁을 하려 하더라도 정권 내부나 여당에 있어서 개혁 주체 세력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안해지는 상황이 되면 반개혁적 요구가 개혁적 요구를 더 압도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 두세 달은 반개혁적 요구가 개혁적 요구들을 좀 압도했고 대통령도 그쪽으로 좀 기우는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현재 그 위기가 발생을 했고 또 이런 위기의 발생이 일정하게 저는 긴장시키고 자극시키는 역할을 해서 정권이 또 초심으로 돌아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에 한 40%대로 떨어지는 부분이 크게 나쁠 게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나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개혁 주체 세력과 뭐 반개혁 세력을 이야기했는데 실제 지난 총선 대선에서 박근혜 개혁에 대해서 지지를 보냈고 예를 들면 그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혁 주체 세력 그 부분을 치낸 거는 박근혜 본인 스스로가 치내고 있는 거지. 저는 누구 특정한 사람이 뭐 김종인이 예를 들어서 개혁 사례를 상대하면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제가 김종인 씨하고 누구보다도 가깝고 친한 사람인데요. 뭐 그 사람이 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말할 때는 개혁이지만 다른 부분에 꼭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오히려 왜냐하면 수많은 재벌들과 김종인으로 상징되는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혁을 하는데 부적절할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그럼 이상돈 씨가 계획적이냐? 꼭 그런 건 아니,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정권 내에서 상징성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그러나 저는 김종인 씨가 만약에 저희 예를 들어서 경제부총리로 갔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갔다 하면 정권 내부에 엄청난 불협화음이 발생해서 정권 자체가 위기에 빠져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 의지를 가진 그에 준하는 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이 계획 의지를 가진 다양한 색깔의 사람을 내각에 적용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내각이 너무 천편일률적이었고 또 예스맨들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에서는 그건 아니 그게 그냥 그래 이루어지겠냐고 내 말은 그 박근혜 바보야. 아니 노무현은 뭐 옛날에 한때 뭐 비슷한 색깔 금강 쪼다 같은 걸 그냥 했으니까 내가 최근에 권력자가 가진 함정이죠. 박근혜랑 한 7년간 오명이 임에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왜냐면 박근혜 옛날에 2008년도에 공천 벌어지고 나서 친박 학살이 일어났다고 국민도 쏘고 나도 쏘았다 이랬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냥 예를 들면 박근혜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의 말이 뭐냐? 한마디 전체 백미 중에 하나씩. 그 사람은 그거를 패러디해가지고 완전히 쏘았다. 완전히 쏘았다. 왜냐? 그 7년간을 예를 들면 승계네 어느 누가 이 시사 중간지 보니 그런 말이 나오던데 박근혜가 한 일은 예를 들면은 저기 때까지 대통령 될 때 하고 이후로 구분해서 봐야지 나눠 봐야지 이걸 똑같은 선상에서 왜 그 야행을 안 하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답이 없다 이거죠. 이게 그 7년간 박근혜 정치로 계속해왔던 그 많은 메시지들이 저기 하고 나서 예를 들면 취임하고 나서 예. 나도 모르겠지만 저기라는 표현이 많네요. 이 저기하고 취임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근본적으로 나는 바뀌고 있다고 봐요.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황 소장이 이야기했던 정말 박근혜와 함께하는 개혁 주체 세력이 있었다면은 그리고 그 세력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국민들을 안 쏘겠느냐? 나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냥 대통령만 바라봤지 국민을 바라보고 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저항도 없이 예? 예를 들면 개혁 주체 세력이 있는데 자기 지도자가 자기를 속이고 했다면은 국민을 바라보고 그 사람도 저항을 해야죠. 그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지금 이준석이라든지 그 이상동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은 문제 제기를 나름대로 아주 그간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그 텀에서도 하잖아. 근데 진짜 기업 주체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계속 붙였어요. 미쳤는데. 아니 정당들은 전부 다 뿔뿔이 그냥 N분의 1로 있었다. 내가 어제 텔레비 나가서 얼마나 세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는 생방송에서 그 이야기는 아침에 무슨 보세요. 효과가 있냐고. PF도 만들고 막 하잖아. 근데 그 이야기가 무슨 효과가 있냐. 당에서 국회의원 중에서 내가 볼 때는 그런 박근혜와 함께 했던 개혁주체제는 없고 예를 들면 그동안의 어떤 소장개혁판이 이런 친구들이 엎드려서 있다가 제가 볼 때는 내년 봄 이후의 어떤 조기 전쟁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목소리 혹은 전당 지방선거 재보선 이후의 레임더 이때를 갖다가 대비하는 것 같아, 준비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임대가 우리 황 소장이 말하는 박근혜 개혁을 저는 성공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한 사람의 지도자한테 모두 맡기면 안 된다 이거.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